안녕하세요. 찐종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미국 현실주의 학파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 스티븐 워드의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칼럼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어서 스티븐 워드의 칼럼 한 편을 더 공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의 게재는 그리고 게재일은 2024년 2월 12일입니다. 제목 미국 외교 정책의 신경증적 집착. 부제목 지금 미국 정책 이반자들의 틀에 박혀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는 설령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즉각적이면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지 않는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위기가 예고 없이 닥칠 수도 있고 이미 잘 알려진 답변들이 서랍에서 꺼내지면서 먼지를 털어내 다시 한번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다. 익숙한 접근법들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권력자들은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반대파들은 상관에게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하면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장치와 같은 외교 정책이다. 나는 워싱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순환 반복적인 반응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4가지 토픽이다. 첫째, 우리는 왜 항상 폭격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세기 넘는 동안 공군력 옹호론자들은 공군으로 적들을 폭격하고 처벌함으로써 적들이 미국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및 몇몇 나라들은 일부 지역, 예를 들어 가자, 우크라이나, 예멘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공군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폭탄 투하나 드론 공격이나 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백기를 들고 공격자의 요구에 굴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페퍼 및 기타 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보여줬듯이 공군력은 효과적인 강압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굉장히 드물었고 심지어 역할을 한 적이 없었다. 재래식 폭탄과 소위탄으로 독일과 일본을 폭격했는데도 그들 지도자들이 항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미국이 북베트남을 상대로 실시한 대규모 강압 폭격도 하노이가 통일운동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습은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하거나 팔레스타인들의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지도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은 팔레스타인들의 결의를 더 강화했을 뿐이었다.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도 후티 무장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도 키이우의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을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드문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르비아 지도자인 슬로보단 미로세비치가 공습 전보다 공습 끝난 후에 더 유리한 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압 수단으로서의 공군력의 효과는 매우 나쁘다. 그 이유는 다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래식 공군력은 양, 정밀도, 감시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재래식 공군력은 여전히 한 사회를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는 없다. 공습당한 측은 대응 및 인내 방법을 많이 갖고 있다. 가자 지구를 보라. 거기는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이스라엘이 마구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공습으로 하마스 무장을 철저히 소멸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이미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 둘째는 민간인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복종의 의지로 이어지지 못할 뿐더러 저항과 복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물론 나는 공군력이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강대한 지상 또는 해군 역량과 결합하면 제공권은 각국으로 하여금 지상과 해상에서 재래식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 공격자의 의지를 패배한 상대에게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공군력만으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이 신속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타격 방식을 장악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워싱턴, 예루살렘 또는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믿게 하는 건 확실히 쉽지가 않다. 둘째, 미국은 몇 번이나 더 억지력 회복을 할 것인가? 강대국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 약소국의 무력을 사용할 때 그 강대국의 관리들은 군사 공격의 목적은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 관리들은 많은 자리에서 억지력 회복이 바로 그들이 가자 지구에서 군사 행동을 취한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0월 7일 가자 공격 후 그런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해온 미국 정치인들도 이란, 러시아, 후티 무장 또는 미국이 반대하는 일을 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억지력 회복이라는 목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결단력이나 힘을 과소평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는다면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의 오판을 증명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억지력 회복을 빈번하게 선언할 경우 그런 대응 수단이 과연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적어도 만약 특정 국가를 지속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즉 과거에 그 나라에 가한 타격이 상대방의 비용 편익 분석을 바꾸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며 적어도 당신이 기대했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 게다가 이런 처벌은 상대방의 복수욕을 증강시키거나 상대방이 겁먹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상대방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굴복하지 않을 때 이는 상대의 결의가 매우 강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위협을 방출했지만 억지력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억지력을 또 계속해서 회복해야 하는 국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현상 유지에 도전하려는 상대방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폭력 행위를 초래하는 것 말고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어떤 타협안을 구상할 수 없을 것인가. 셋째, 미국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할 것인가. 북한은 한국, 미국, 심지어 때로는 중국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평양에 써야 했고 그 초점은 상당 부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맞춰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기본 합의를 통해 김정일 전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쌍방 모두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는 파기됐다. 북한은 2006년에 첫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현재 40에서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는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외부 세력의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보험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가 그 강력한 보험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의 조합이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여전히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핵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고위 핵 전문가들이 미국과 지역 동맹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 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북한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다. 미국의 정책은 이런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넷째, 미국은 경제 제재 남용을 멈출 수 있는가. 가끔 나는 이런 궁금증이 있다. 워싱턴의 어떤 무난한 건물 깊숙한 곳에 기계가 한 대 있는데 그 기계는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훑어보고 미국 관리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낸 후 그 사람들에 대한 경제 제재 명단을 뱉어낸다. 물론 이것은 농담이지만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해외 자산을 동결하거나 무역을 제한하거나 적대국의 세계 금융시장 접근을 거부하거나 일부 외국 관리들의 해외 여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무력 사용이 적절한 선택지가 아닐 때 제재가 상대방의 행동을 아예 바꾸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미국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가 됐다. 공군력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설계된 제재는 외교정책 목표의 일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시에 무역 금지와 기타 형태의 제재는 적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제재는 거의 결정적이지 않으며 효과를 발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어떤 엄숙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일어날 제재에 대한 두려움은 일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제재의 위협을 무시하고 계속 행동한다고 하면 이는 상대방이 이미 제재가 초래할 압력을 예상했다는 동시에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 제재라는 것은 통상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집행 과정에서 회피하기가 너무 쉬워서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게 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65년 전부터 쿠바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쿠바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제재라는 강제성 도구의 그 효과에 대해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나열한 문제점 리스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마다 항상 도구 중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지 않기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미국의 요구를 알린 후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처벌 조치를 가해 그들이 굴복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었던 적은 매우 드물었다. 미국은 통상 상대방에게 큰 양보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미국이 가한 압력은 상대에게 미국에게 저항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만약 워싱턴이 폭탄 몇 개 또는 재정처벌 조치 몇 가지로 외국 정부나 반군 조직을 굴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미국 관리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은 본능적으로 외교 강압이라는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 집착한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없는 주요 장애물이다. 외교의 주요 임무는 위협이나 압박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강제 수단을 통해 많은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또는 아무런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를 희망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다. 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거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빠르고 쉬운 일이며 게다가 정책 위반자들이 매우 결단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불행히도 미국의 이러한 받아들이든지 아님 포기하든지 식의 방침은 미국의 경쟁자들이 미국과 거래를 할 이유를 못 찾게 할 뿐더러 미국이 강요하는 어떠한 합의든 지킬 동기조차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 만약 미국인들이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이 외교에서 심사숙고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인들은 이제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동시에 더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네, 이상 스티븐 워트의 미국 외교 정책의 신경증적 집착이었습니다. 네, 찐종태였습니다.